어느 순간 사랑은 색을 바꾼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히 느낀다. 따뜻하던 공기 사이로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스며든다는 것을. 전에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흔들렸고 함께 침묵하는 시간조차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침묵은 더 이상 포근하지 않다.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한다. 혹은 상대를 의심한다. 사랑이 식은 걸까? 우리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 질문은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질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진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까? 사랑이 무너질 때 느끼는 이 공허함은 관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환상이 끝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붕괴는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일 수 있다. 사랑은 언제나 둘 사이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혼자만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일부를 비춘다. 한 여자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 그 사람은 자유롭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의 가능성이었다. 또 다른 남자는 늘 안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그 사람의 품에서는 위험도, 혼란도, 불확실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찾은 것은 연인이 아니라 한 번도 충분히 가져본 적 없는 안정감이다. 이처럼 사랑은 타인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을 만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상대를 더 많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은 반대다. 사랑의 초기에는 우리는 상대를 거의 보지 않는다. 대신 그 위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겹쳐놓는다. 사랑은 상대의 본질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질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거울은 깨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가 된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왜곡된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연구자들이 뇌를 들여다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시적이지 않은 사실이었다. 사랑에 빠진 뇌는 평온한 사람의 뇌보다 중독 상태의 뇌와 더 닮아 있었다. 이때 활성화되는 첫 번째 힘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기쁨이 아니다. 도파민은 추구다.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반응. 도파민은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한다. 만족이 아니라 갈망을 키운다. 그와 동시에 세로토닌은 낮아진다. 세로토닌은 균형이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생각은 집착으로 기운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같은 말, 같은 순간, 같은 기대. 그리고 코르티솔이 개입한다.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사랑이 불안과 섞이기 시작한다. 위험이 없는데도 신체는 위협을 감지한다. 그래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불안한 깨어있음이 된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이 등장한다. 옥시토신은 유대의 호르몬이다. 하지만 동시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베일이기도 하다. 이 베일 아래에서는 경고 신호가 작아진다. 모순은 낭만으로 바뀐다. 불편함은 운명이라는 말로 덮인다. 이 모든 과정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뇌는 사랑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설계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실은 이 정교한 생물학적 장치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환각에 가깝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만약 뇌의 화학작용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설명한다면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 여기서 이야기는 몸에서 기억으로 옮겨간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 사랑을 경험한다. 어떤 아이는 손을 내밀 때마다 따뜻한 반응을 받는다. 어떤 아이는 같은 손짓에 때로는 침묵을, 때로는 거절을 만난다. 이 반복된 경험은 말로 남지 않는다. 감각으로 남는다. 기대감으로, 긴장으로, 익숙함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틀이 만들어진다.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야 하는지에 대한 틀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틀과 닮은 감정을 찾아간다.
안정적이지만 차가웠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익숙한 거리감을 사랑으로 착각한다. 불확실하지만 강렬했던 경험 속에서 자란 사람은 불안을 열정으로 해석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뇌는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익숙함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 익숙함이 편안하든 아프든 위험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까? 그 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마음은 과거를 다시 한번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같은 고통이 다른 얼굴을 쓰고 반복된다.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순간에 무언가가 무너진다. 큰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툼도 이별도 극적인 장면도 없다. 그저 하나의 인식이 스며든다.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 그 순간 상대의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아니, 달라진 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 위에 덧씌워져 있던 의미다. 당신은 깨닫는다. 사랑했던 사람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거울이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갈망, 살지 못했던 가능성,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을 비추던 거울. 이 깨달음은 해방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상실에 가깝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유지되던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사랑이 끝났다. 하지만 실제로 끝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투사다. 베일이 벗겨질 때 사랑은 죽지 않는다. 환상이 작별을 고한다. 그리고 이 작별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성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순수함이 끝나는 지점에서 의식이 태어난다. 각성은 하나의 순간이지만 그 이후는 하나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종종 사막처럼 느껴진다. 처음에는 모래다. 생각이 건조해지고 마음은 계속해서 부정하려 한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조금만 참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모래는 발을 잡아 끈다. 앞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제자리에 머무는 느낌을 준다. 그 다음은 불이다. 분노가 올라온다. 왜 이렇게 오래 속았는지, 왜 나만 더 많이 줬는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 분노는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 정화를 원한다. 불은 태워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침묵이다. 이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저항이 끝났다는 신호다. 더 이상 되돌리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슬픔은 여기서 변형된다. 눈물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이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 사랑이 더 이상 외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의존이 빠져나간 자리에 존재감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씨앗처럼 자리 잡는다. 사막을 건넌 뒤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 진행된다. 이 시기는 끝과 시작 사이의 틈이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다. 먼저 자기 관찰,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운다. 느낌을 행동으로 바꾸기 전에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바라본다. 다음은 기억하기. 옛 관계의 장면들이 떠오를 때 미화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실로서 놓아둔다. 그 다음은 통합하기. 자신 안의 결핍, 분노, 갈망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치유란 제거가 아니라 포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 남는다. 혼자 있는 법, 외로움을 채우지 않고 견디는 것, 자극 없이도 존재하는 것,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익숙한 혼란이 낯선 평온보다 덜 무섭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작업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거울을 피하지 않는다. 공허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공허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제 사랑은 더 이상 폭발처럼 시작되지 않는다. 기다림도 없고 도망도 없고 쫓음도 없다. 이전의 사랑은 늘 급했다. 확인해야 했고 붙잡아야 했고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강렬했지만 불안했고 아름다웠지만 소모적이었다. 각성을 지난 뒤에 나타나는 사랑은 다르다. 이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심장이 뛰기보다 호흡이 고르게 된다. 더 이상 상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는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삶에 나란히 서는 존재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함께 있고 싶은지 아니면 혼자가 더 진실한지. 이 사랑에는 서두름이 없다. 증명도 없다. 서로를 시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신뢰가 있다. 사랑은 더 이상 도약이 아니다. 한 걸음이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이다. 이 사랑의 중심에는 흥분이 아니라 존재감이 있다. 드라마 대신 평온이 있고, 의심 대신 명료함이 있고, 통제 대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 이 사랑은 사라져도 자신을 잃게 만들지 않는다. 두 사람이 만난다. 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각성 이전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종종 게임이 되었다. 밀고 당기고, 숨기고, 드러내고,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다. 깨어난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런 게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여기에는 증명할 것이 없다. 이겨야 할 긴장도 없다.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대신 멈춤이 있다.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여유,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 태도. 갈등이 생길 때조차 그 갈등은 무기가 되지 않는다. 상대를 다치게 하기 위한 언어 대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완성시키려 하지 않는다. 부족함을 채우려 들지도 않는다. 각자는 이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만남에는 특별한 안정감이 있다. 두 개의 빛이 서로를 삼키지 않고 나란히 존재하는 것처럼 완전히 합쳐지지 않지만 멀어지지도 않는다. 의식적인 사랑은 소유를 원하지 않는다. 방향을 공유할 뿐이다. 처음 우리는 사랑이 빛이라고 믿었다. 눈부시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다. 그 빛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많은 이들은 사랑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더 조용한 곳에 있다. 빛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체다. 환상이 걷히고 기대가 내려앉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멈춘 뒤에도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낸다. 사막을 건넌 사람은 안다. 오아시스는 밖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사랑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